하면 이 챕터 4에서는 작전주에 대해서 엑기스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작전주의 시작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형태가 M&A예요. 자, 그 M&A의 약자는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멀지 알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전주가 M&A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수합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인수합병인데 요즘에 M&A를 좀 넓게 봐요. 그래서 인수합병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이제 그 M&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전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겠어요? M&A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업을 인수하려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야지 기업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권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최대 주주 변경하면서.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 작업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3천억 미만의 기업들한테 작업을 칠 겁니다. 어떻게 작업을 치냐? 최대 주주한테 이제 최대 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니즈들이 있잖아요. 기업을 매각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매각하는 거 우리가 받아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이제 사실 M&A 우리 거창하게 이제 회계사들 끼고 뭐 이렇게 기업 가치 평가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거 다 사후적인 거고요. 사실은 이게 복덕방이 된다.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에서도 결국에는 매가하고 그렇죠? 수요자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냥 거래잖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매각과 관련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주당가치 평가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최대 주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넘어가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우리 카톡방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거는 좀 특이 사례라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세미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고 이게 투자 위험 종목으로까지 됐었죠. 그리고 M&A의 시작이 최대주주 변경이죠. 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공시를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대주주 변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공시를 보시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 계약 체결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DMH라는 그 내려오시다 보면은 그 정정 항목 3번의 변경 예정 최대 주주 있죠. DMH를 뭐로 변경한다?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즈라는 회사로 변경한다는 게 돼요. 그래서 변경 예정이죠. 6월 30일.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최대 주주의 모든 주식이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즈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저기 에너지솔루션즈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저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케이스예요. DMH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약간 FI 비슷하게 들어온 거예요. 거의 조합들이거든요. 저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좀 이따 그 조합들 명단을 한번 보겠지만 자, 이 딜이 조금 자, 보세요. 다시 왼쪽 글을 보시면 시총 3천억 이하의 업체이므로 기본적으로 시총이 무거운 주식이 아니었고 실제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데 314억밖에 안 들었어요. 이 딜이 좀 특이했던 게 DMH하고 투자조합들 5개가 자본을 모아서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 6월 30일 날 그 회사 인수를 DMH가 먼저 한 거예요. 6월 30일 날 마무리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은 치렀고 그 이후에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즈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16% 주식을 소유하게 돼서 최대 주주가 돼요. 6월 30일 날. 그러면 DMH랑 투자조합들이 합해가지고 뭐 주식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 그런 그 회사들보다 에너지솔루션즈가 16%니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솔루션즈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 6월 30일 날로 디데이를 다 맞춰놓은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DMH랑 그 투자조합 5개는 에너지솔루션즈랑 얘기가 됐다 안 됐다? 다 얘기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공시를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공시 저기 5번 기타 투자에 참고할 사항을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6월 15일 날 유상증자 납입에 따라서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즈가 2021년 6월 30일 날 당사의 최대 주주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최대 주주 이순종 외 5인의 주식이 DMH 조합 외 5인, 그 5개도 다 조합이에요. 그걸로 양도되고 동일자의 최대 주주는 에너지솔루션즈로 변경되는 거죠. 이거를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저랑 또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실 분들한테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지금 단순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양수 계약, 주식 양수자는 주식 양수 계약 자체는 DMH랑 SLH랑 메리골드 투자조합, 스타라이트, 아임홀딩스, 노마드 IB 얘네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대주주 물량을 얘네들이 받았는데 얘네들이 찢어서 받았잖아요. 찢어서 받았기 때문에 얘네는 대주주가 안 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16%를 가지게 된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즈가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왼쪽으로 다시 가셔서 마지막 보세요.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즈의 대표가 강영권 씨예요. 근데 여러분들 강영권 씨라는 이름이 좀 굉장히 좀 낯설지 않으시죠?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왜냐? 주식회사 에디슨모터스 들어보셨죠? 최근에 유재석이 나오는 뭐죠? 조세호랑 조셉이랑 같이 나오는. 유키즈. 유키즈 언더블러? 아닌데 유키즈.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서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가 나와서 자신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PD도 했었고 거기서 에디슨모터스를 나는 전기차 시장에 도전을 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영권 대표가 그거를 굉장히 키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강영권 대표가 주식회사 에디슨모터스의 오너고 에너지솔루션즈의 최대 주주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영권 대표 기업이고 그 에너지솔루션즈가 이 세미시스코를 인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강영권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쌍용차 관련해서 쌍용차 우리가 이제 인수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수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쌍용차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반응은 그래도 우리가 쌍용차 메이저인데 어떻게 이제 사실 조그만 상장사한테 인수되겠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강영권 대표 입장에서는 쌍용차 정도를 인수하려고 했었으면은 그 주위 자본가들이 많이 모였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녹록치 않으니까 중간 단계로서 이제 다른 회사를 인수한 거죠. 세미시스코를 인수한 거예요. 세미시스코를 인수할 때 지금 주식 양수 계약을 처음 치렀던 저 조합들 DMH나 SLH나 메리골드나 스타라이트, 아임홀딩스, 노마드 IB 이런 조합 이름들을 봤을 때 이런 조합들을 이제 만들 만한 유력자가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요. 그분 성함은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아무튼간에 그쪽에서 이거는 한 게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표자 강영권 씨한테 이제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즈를 넘어주는 어떻게 보면 틀을 다 짠 거죠. 그쪽에서 짜가지고 이제 넘긴 거죠. 대단한 작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전이라기보다는 이건 공식적으로 작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M&A에 대한 기획을 누가 잘 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인수해서 어떻게 만들었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점상으로 해가지고 연상을 계속 치고 그거에서 20% 올렸다가 다시 또 연상을 또 치고 거기서 또 점상 치고 보이시죠? 예. 이러니까 올해 주식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투자 위험 종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최저 6,340원짜리가 최고 53,900원까지 올랐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주춤해서 떨어졌다가 지금 그저께부터 터닝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3만 원대에 올려놔서 다시 뭔가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선 위에 다시 올려놓은 거죠.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는 돼요. 네.
6,340원에서 53,900원까지 2주 만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올릴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이렇게 주식들을 인수하고, 지금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도 발행했어요. 전환사채가 한 400억 정도 발행했나? 200억 발행했나? 400억 정도 발행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수한 데도 사모투자랑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업도 거의 조합 같은 기업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인수를 했고, 신주인수권 부사채까지 발행했어요. 그것도 한 400억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총합하면 800억 땡긴 건가요? 네, 800억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M&A 작업이 다 끝나면 그 사람들 돈도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가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투자 위험까지 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짝 조정받았지만 또 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투자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더 갈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오른 기업이니까 이거는 주린이 쪽에서는 들어갈 주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회사들이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아는데 이제 그 무상증자가 이제 그 나중에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가 이제 확정되는 이제 날짜, 뭐 기준일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상증자가 발표되는 날 그 종가가 올라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발행되는 날은 무조건 펌핑을 한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펌핑 때 보통은 이제 이득을 보고 그다음 빠지죠. 그 다음에 무상증자 이후에 그 다음 날도 오르는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 날도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고 되게 가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날들이 있어요. 투자하기에.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언제가 중요한 날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달콤한 유혹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세 주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한 무상증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따왔어요. 무상증자란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무상증자면 발행 주식수 늘어나죠. 그래서 한 주였던 게 세 주씩 늘어나는 거니까 뭐 1대3의 무상증자를 했다고 하면요. 최근에 넥스턴이 그렇게 했어요. 넥스턴이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좀 빠졌다가 나중에 무상증자 그 기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랠리를 쳤죠.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늘어난 자본금은 보유자산을 재평가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으로 전입해서 메우게 되는 형식.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공부할 기회가 여러분들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시간상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 유상증자한 주식들 꽤 있을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디 했었죠? 그 삼성중공업 했었죠. 네, 했죠. 예, 유상증자 삼성중공업을 했었을 때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하고 지금은 터닝을 했지만 유상증자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뭐 그거는 이제 사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뭘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삼자 배정으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고 뭐 그다음 타이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는데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실권주 일반 공모했는데도 일반 공모가 다 안 됐다. 그럼 누가 사겠어요?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M&A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후계자가 있을 때 이제 주식 관련돼 가지고 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권주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주 배정을 했을 때 그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면 이제 주주 배정한 다음에 이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주주 배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 그거 안 사. 이렇게 되면 실권이 되는 거고, 실권이 되게 되면 일반 공모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주식이 적은 그 후계자 입장에서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블락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주식들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그 대주주가 다시 가져갔거나 대주주 측근이 가져갔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점유율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슈들이 있어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은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권리락되는 때랑 뭐 이런 여러 가지랑 그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권은 사실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공매도가 사실은 외국인들하고 기관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잖아요. 전환사채권도 사실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요술방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전환사채권은 기관, 그러니까 이제 기업, 그 이제 상장사한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전환사채권이 그들에게 있는 요술방망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전환사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100억을 그 상장사한테 빌려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억을 빌려줬을 때 이자율 5% 줘, 1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기에는 야, 그 10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큰 돈인데 이거 5%밖에 못 받을 거면 야, 차라리 빵 사 먹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5%인데 나중에 1년 후에 나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서 가질 수도 있어. 나 그냥 돈 안 갚아도 되고 다시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전환사채예요. 그래서 100억 원어치 주식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때 평가했을 때 계약했을 때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전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5천 원짜리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거에 관해서 뭐 할인받든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뭐 그게 5천 원짜리 주식이었으면 뭐 한 4,800원 정도가 이제 기준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나 이 주식이 1년 후에 만약에 10,000원이 됐다. 그래도 나는 4,800원에 산 걸로 돼요. 그러면 4,800원을 산 걸로 해서 이 주식을 1년 후에 다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식을 4,800원을 주고 산 거죠. 그 4,800원으로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산 거를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5,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으면은. 그렇죠? 그걸 이제 4,800원을 떴다가 그걸 10,000원으로 우리가 바꿔서 그 전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0원에 팔면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정말 요술 방망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환사채 이해 쉬우시죠? 예. 모카플라이님이 좀 주식을 질문 하나 던지셨는데 제가 간단히 대답해 드릴게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1년 사이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지금 들리세요? 지금 들려요? 예. 전환사채 발행하고 1년 사이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당연히 1년 후에 주식으로 바꾸겠죠. 그렇죠? 수익률이 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그 리더스 기술 투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뭐냐면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사채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사채 물량이 이제 뿜어져 나오면은 이제 이득이 크니까 그 사람들이 던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사채 물량을 던지기엔 너무 물량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라도 던져도 그게 하한가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거래량을 터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리면서 거래량을 터트려 버리면 그 거래량을 보고 개미들이랑 이제 조막손 세력들이랑 동호회들 달려들어서 단타를 먹으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 거래량 속에서 자기들 익절하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오는 식으로 해요.
그래야지 그 큰 물량을 소화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2천만 주다. 근데 적어도 한 5천만 주 이상을 돌려야지 그거를 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을 터트리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근데 그 리더스 기술 투자도 사실 저점에서 많이 오른 그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응을 월요일 날부터 이제 보셨을 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리면은 빠져나와야 된다. 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많이 이미 오른 상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친주인수권 부사채는 뭐냐면 전환사채랑 비슷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100억을 빌려줬는데 나는 이제 사채는 사채대로 똑같이 그냥 그 100억 인정을 하고 다만 주식을 1년 후에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달라. 신주인수에 대한 옵션권을 하나 더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죠. 사채는 사채대로 이자 받으면서 그 주식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또 가져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옵션만 떼서 또 팔 수 있는 권리까지 주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역시 굉장한 요소방맹이 같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이 설명인데, 요거 이제 제가 이거는 퍼온 내용들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뭐 신주 발행하는 경우 뭐 이자 받으면서 뭐 자금 조달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핵심은 뭐다? 사채인데 신주를 인수할 권리까지 주는 사채다. 1년 후에. 그러면 1년 후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사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해피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 후가 항상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다. 그럼 1년 후에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채권자들이 만약에 대주주와 연관 있는 쪽이거나 뭐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올려서 빠져나갈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ETF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ETF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ETF가 뭔지 뭐 간단하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ETF란 예를 들어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다 그러면 LG화학의 9.53%, SKC의 10.26%, 삼성 SDI의 9.68%, SK이노베이션의 11.2% 이런 식으로 해서 27개 종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전지주들 저거 일일이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테마를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펀드에서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그런데 비중을 조절해서 투자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테마가 다 같이 잘 오르면 당연히 저 ETF, 2차전지 타이거 ETF, 2차전지 ETF도 굉장히 잘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ETF 잘 잡으면. 그래도 왼쪽에 쓴 거를 보시면 이게 주식 투자가 복잡하니까 자기들이 대신 사준다는 거예요. ETF 펀드가.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좋다고 그러면 내가 기관이니까 좋은 거 골라서 다 담아줄게. 맡기고 나한테 운용 보수 줘. 근데 펀드보다 우리가 훨씬 싸게 해줄게. 운용 보수는 0.2% 정도밖에 안 받고. 그 다음에 거래세도 없다.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어. 굉장히 좋네요.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다만 매매 차익은 해외 것은 배당소득세로 15.4%를 걷어가요. 해외 ETF는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ETF가 있거든요. 국내 주식형. 거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돼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까지가 이제 그 전체 소득에 포함되진 않는데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이게 종합소득세 과세에 합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TF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제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ETF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ETF도 있다 그러면은 그게 2천만 원 안 넘어가게 잘 조정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죠. ETF에 투자한다는 거는 펀드한테 맡긴다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뭐 그냥 랠리를 치고 다 잘리고 있는데 ETF는 그보다 조금 덜 오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익도 좀 적게 먹고
해칭도 좀 더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익이랑 그 떨어지는 거의 폭은 좁고, 근데 주식으로 투자했을 때는 이익이랑 떨어진 거의 폭이 넓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ETF가.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좀 더 사실 M&A 관련해서는 사실 얘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랑 오늘 시간에는 그것까지 하다 보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심화 과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가 재밌는 사례들이랑 같이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름 붙였어요. 3D 기법이라고. 이제 제가 3D 특급이라서 3D 기법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 규모에 따른 주식에 대한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 방법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3D예요. 그 3D 이게 3디멘션, 그렇죠? 3차원적으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분석을 좀 같이 익히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차트를 얘기할 때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 차트로 분석할 때는 기업의 주가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역사, 기업의 주가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 주가의 과거 방향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원론적으로는 이게 후행성 지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후행성 지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그냥 경제학 원론 쪽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정도의 이제 차트를 보는 분들이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차트에서는 실시간으로 재료에 반응하거나 재료에 앞서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재료라는 것 자체가 정보기 때문이에요. 재료를 먼저 알고 있는 작전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 있으면 무상증자 공시나면 거의 무조건 한번 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식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재료에 반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매집봉 같은 것도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매집을 이미 미리 해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횡보하던 주식이 살짝 튀었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차트에서. 그 경우는 이게 재료를 아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시장가로 일단 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매집봉 보는 것도 저랑 나중에 좀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내부적인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 등 기업 본연 가치 등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만 보면 기업의 이익이나 성장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주가의 추세나 패턴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이제 차트의 분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평선을 많이 보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차트를 꼭 봐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을 이제 뭐 차트 차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2일선, 224일선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5일선, 11선, 21선, 121선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 차트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21선, 121선을 보는 거는 이제 약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력도 이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페이크를 줘가지고 이 이평선들 일부러 무너뜨렸다가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111선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224선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아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볼린저 밴드라든지 MACD선이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할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뭐 차트씨님이랑 같이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보시는 걸로 하고요.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의 장점과 한계가 뚜렷해요. 장점은 차트는 원칙적으로 5일선, 21선 등 지난 이평선의 평균이기 때문에 후행이라고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선행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입절 및 손절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입절을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이 없어져요. 근데 차트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면 아까 제가 5일선, 21선 돌파 매매에 관해서 그 손절의 기준 같은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차트는 틱차트나 1분봉 등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단타를 칠 때 보통 틱차트나 1분봉 보거든요. 보통 3분봉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요. 실시간 거래량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차트로 제가 이제 초단타 칠 때 그렇게도 하고요. 근데 초단타는 저는 잘 안 쳐요. 그래서 이제 되게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거래량 그리고 거래량이 돈이라는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 해도 거래량은 못 속여요. 거래량은. 왜냐면 거래량은 돈인데 자기들이 돈 쓴 게 그게 거래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력에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의 모종의 플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차트에서 어떤 거를 속이더라도 속이지 못하는 건 뭐다?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돈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속일 방법이 없어요. 차트를 좀 깬다? 깰 수도 있죠. 하지만 걔네들이 그동안에 일으켰던 거래량에 대해서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차트 분석의 한계도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A 되기 이전하고 이후의 주식의 흐름은 연속성이 끊겨요. 그래서 차트를 너무 장기로 봤을 때 그 차트가 만약에 그 주인이 바뀌어요. 그런 경우에는 흐름의 연속성 끊어졌다라고 보고 그때부터 다시 잘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세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가 깨지면은 M&A를 한 세력 중심으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그 차트를 다시 만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차트와의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세력들은 개미들의 손절을 위해서 일부러 차트를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3D 분석은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기업의 공시. 그 기업 공시에는 재료 같은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업 공시에 대한 재료.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재무적 리스크.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재무적인 성과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건 3D 분석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차트만 보면은 기업의 단절과 연속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기가 쉽고, 재료만 보면은 기술적인 저항과 추세에 대해서 간과를 하게 되고요. 재무 분석만 하면 수급에 따른 움직임 등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게 가장 완성적인 이제 분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의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재무 분석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주가의 이평선을 바탕으로 한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가 기업의 공시하고 재료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게 제가 말하는 3D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한 후에 이 세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신중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예고인데요. 제가 7월 둘째 주쯤에 이제 1기를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 카페에 1기 참여 공지글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1기부터 이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에 한해서 5% 익절방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5% 익절방에 이제 같이 저랑 이제 5% 익절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할 건데요. 그렇게 이제 저랑 인연이 돼서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